안녕하십니까. 지금은 7월 21일.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7월 21일 2시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좀 하다가 2시 넘어서 약간씩 내려오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위의 고점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고충일 것이고, 어 또는 뭐 개별 종목별로 고점에 매수가 돼서 지금 상황이 좀 난처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개별 종목으로 뭐 고점에 좀 욕심을 내서 들어간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시황의 차원에서는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 믿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 맞춤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지금 적절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어 제가 인제 증권맨으로 한 30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녹화는 어 어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 지금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뭐 간략하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음 제가 요즘에 세미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최근에 한 게 IM뱅크 세미나를 하나 했었는데요. 안 뜨나요 이거? 클릭하면은? 네. 요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어 일단 AI의 에 AI 혁신, 기술 혁신 사이클과 국가 주도 정책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사이에 ETF발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보고, 하반기에 금리와 미국의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제가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게 뭘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에 세미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바꿉니다. 뭐 대학교 가는 거에 따라서 은행의 PB분들에게 다르게 하고 다르게 좀 하는데, 이런 거죠. 지난 2025년 6월 이후에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유동성, 그리고 AI 혁신 사이클, 국가 주도의 정책,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정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로 9,000 포인트를 넘겼는데 급하게 왔죠. 급하게 온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에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좀 불편하다고 했는데 투자 대응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 근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대세 하락의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된다면 그건 뭐 때문일까?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발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I 기술 혁명 시대에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하고, 거버넌스 개혁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반도체 구조조 성장이라고 하는데 요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연동한 투자 전략은 뭘 가져갈까?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시장의 시황, 섹터, 종목,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신호.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쭉 제목만 불러 드렸는데 어 어느 정도 정리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많이 익히 들어서 안다라고 하신다면 어 뭐 얘기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만약에 하신다고, 근데 대부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웬만하면 많이 들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이걸 축약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제목을 약세 시장, 단기적으로 약세 시장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이해하실 거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그러면 이 일봉에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봐도 1 차, 2 차, 3차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인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인제 오버슈팅. 저는 인제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버슈팅은 'ETF발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 한 프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뭐냐면은 요렇게 ETF로의 수급 쏠림의 완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0 조에서 540 조까지 240 조라는 돈이 들어와서 시장을 막 쏴댔습니다. 시장에서 매수를 막 해댔어요. 외국인들은 얼마나 해피했을까요? 계속 사 주면서 그것도 삼성자, SK하이닉스 위주로 계속 사 주면서 외국인들은 더 높은 가격에 계속 팔고 나갔고 아무튼 ETF로 이게 유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왔고 ETF 편입 종목 위주로 거래해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그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다가 5월 말에 레버리지 ETF가 딱 시작되면서 그로부터 상투를 6월 초부터 상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빠지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ETF들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미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ETF에 편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형주 위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의 상황을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역제 올라간 건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지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오버슈팅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을 가지고 그들의 시가총액이 언제까지 갈 수 있고 목표 주가가 얼마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멀티플이 상당히 낮고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오버슈팅이 아니죠. 근데 수급적 측면에서 시장 내부적으로 이해할 때는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 해소됐다. 즉 밸류가 오버슈팅 됐다라는 게 아니고 수급 쏠림이 과했다라는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도 또 작게 3차 상승이 또 있었어요. 잘 보시면 여기 1차 상승이 있고 2차 상승이 있고 3차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락도 하락했다가 반등 주고 하락했다가 반등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특이한 현상입니다. 되게 특이하게.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특이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요게 지금 ETF의 힘이었지 않습니까? ETF의 힘으로 끌어올린 걸 ETF의 힘으로 또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쭉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내려왔다 반등 주고 이랬으면은 이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설명을 드리기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번 상승은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5천 포인트. 여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9,300 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이 중간 라인이 7,000 포인트 정도예요. 4,000 포인트 올랐으니까요. 그 7,000 아래에서는 또 과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7,000 위로 올라서는 거는 웬 언제든지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걸 기다리면서 종목들이 자꾸 빠지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드리면 안 되니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반기 1월 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건 주식시장 걱정하지 말자. 반도체 걱정하지 말자. 반도체를 걱정하더라도 하반기에 걱정하는 거지 상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왔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와 AI 인프라 구축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아무 걱정 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면서 특히 시장이 하락하니까 하락의 이유를 대면서 뭐가 불편한지가 하나둘씩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 기대에서 이제 5월쯤 돼서 저는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CB 금리 인상했죠. BOJ 금리 인하했죠. 우리나라 BOK 금리 인하라고 했나요? 제가 인상했죠.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가운데 미국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금리 인상을 저는 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기조로 변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하반기에 불편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처럼 막 그냥 위로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상반기 시장의 상승폭이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급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었고요. 그 극단적 수급 쏠림, 아까 말씀드린 ETF를 통한 극단적 수급 쏠림의 해소 과정이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는 좀 불편한 상황을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하는 정도가 아니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그것은 뭐냐? 과도한 급등에 대한 후유증, 쏠림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위기는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국채 및 회사채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되면서 AI 투자 회사들의 재무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 되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 부분을 지금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올랐어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쭉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자, 여기서 과하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반등을 좀 할 것 같아. 근데 이 반등이 약하게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 이건 대세하락으로 간다. 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게 올여름에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여름에 7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반등을 했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올해 4분기에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미국 선거가 있잖아요. 그 즈음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에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걱정인 거거든요. 근데 모두 다들 생각하기를 일단은 요번에 수급 해소 과정, 쏠림 해소 과정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었다가 그리고 좀 옆으로 있다가 방향을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그다음의 문제이니 이거는 시장에 순응하고 일단 여기서는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수익금 있는 사람 좀 사서 '이건 좀 있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께 상황별로 설명드릴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 말씀하실 거지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샀어요. 이만큼 수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요만큼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졌어요. 그 삼성전자로 이만큼 수익을 냈다가 지금 본전이나 수익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신고가 내기를 바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익 확보를 하자라는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게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다시 3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뭐 제 방송은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 보면 여기 지금 180만 원이에요. 298만 7천 원. 고점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돌파해서 가는 거 눈으로 보면은 뭐 또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잖아요. 이 차트로 보면요. 왜냐면 올라올 때 보면 굉장히 세게 올라왔으니까. 낙폭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그동안엔 저는 어떻게 계속 얘기했냐면 6월 달에 리밸런스 간다고 매물을 맞으면서 심리적 위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월 되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이 상장이 되면은 그것을 모멘텀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좀 됐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호재도 그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모르겠지만 ADR 상장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에서 호재라고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주가 이석이 되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의 자사주 매수를 해서 소각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만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또 악재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올라가지 못하니 실망 매물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소위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상품 거래하면 안 된다. 다 큰 손실 난다."라고 막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그때처럼 막 활성화되면서 이 시장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막 올라간다 하더라도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위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LTA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P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지금 형성하는 가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면 장기 계약을 최상단에 있는 이 가격에다가 장기 계약을 할까요? 공급받는 쪽에서는?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단에 하지는 않겠죠. 일정 부분 중상쯤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고정시켜서 앞으로 3 년간 5 년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셈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그러지 않아요. 주가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A라는 기업이 있고 또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B가 안 써지겠죠? 아무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00억 났다가 마이너스 20억 났다가 플러스 20억 났다가 내년에 플러스 100억 이래요. 얘 B는 맨날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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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4년 동안 100억 씩 났어요. 주 주가가 뭐가 더 오를까요? 얘가 훨씬 많이 오릅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동네는 되게 이상해요.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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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인 B보다 적자 났다가 100억이 난다는 A가 훨씬 더 급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은 일정 정도의 계속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계속 내니까 안정적으로 좋아. 그리고 뭐 LTA만 있는 게 아니고 나름 다른 반도체는 가격은 더 오르잖아. 그래서 더 오를 수 있어라는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계속해서 고공권으로 올라가는 이익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 주가도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반등을 주면 저 고점을 돌파하면서 쫙 올라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위축되어 있거나 또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근데 얘도 반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하락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300 에서 한 180 이니까 한 120 빠졌네요. 그쵸? 그러면 120에 60이 더하면은 240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중간 라인쯤에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시장하고 똑같이 만약에 얘가 올라와서 이 정도에서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어 내려오겠죠. 올라오면 팔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종목 저 위에서 이만큼 수익 냈다가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지워졌나? 아 지워졌네요. 수익 냈다가 이거 지워져 버리네 여기다 쓰면은. 수익 냈다가 이만큼 내려와서 '아 그때 못 팔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올라가면 안 팔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돌파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돌파하려면 수급이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제 레버리지도 규제를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줄어든 사람은 이번에 기다려서 반등을 줬을 때 이제 실현을 조금씩 해야 된다는 게 제 1 안의 방법입니다, 방법론은. 그리고 나서 다시 얘들이 떨어질 때 사든지 왜냐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얘네들이 그냥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그때 다시 하든지 혹시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가면 다른 쪽에도 거래를 좀 분산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1 안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거 지금 하이닉스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샀든지 떨어질 때 여기서 샀다. 그래서 이만큼 손실이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도 올라올 때 이거 팔고 싶겠죠. 여기서 더 막 사겠습니까? 여기 돌파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상반기처럼? 시황도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 구독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얘를 이익이 줄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걸 갖고서 손실 난 사람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도 아까 지수도 지워졌나? 여기 있네요. 지수는 이건 또 안 지워졌네. 왜 그러지? 이 지수도 내려왔다가 이만큼 반동을 주고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맞고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도 박스권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는 거예요. 자, 이걸 기본적인 시황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가 내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 맨날 회피하는 발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들어주시는 분들이니 저는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제 의무이니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적 측면을 바라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급락한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반등은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진짜 위기는 뭐 때문이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런 과정은 왜 반등할 거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트리거가 된 건 분명히 맞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ETF의 유행, 쏠림의 완화 현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왜 투신과 사모펀드가 팔고 금융투자에서 계속 파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들은 손절매 또는 진짜 젊은 친구들이 꽤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기사 여러분 보셨죠? 깡통 계좌들. 이런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관들이 매도하는 거는 저는 자정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운용사 대표들, 증권사 대표들 다 불러다 모아 놓고 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금융은 정책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끼리니까 우리 내부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저승사자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겁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겠 스스로 운용사들 자정작용 해라.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변동성 줄게 좀 노력해라. 이렇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기관들이 왜 지금 ETF를 팔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봤을 때는 저는 상당 부분 금융당국의 압력이 있고 거기에 서둘러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수급적으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한부위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도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물음표로 이렇게 써 놨는데 이번에 지수가 9,380 인가? 뭐 9,300 포인트 위로 올라쳤지 않습니까? 고점이 6월 달에. 어 정치권에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번에 인제 6 월에 고점 찍고 6 월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7월 들어서 이렇게 막 하락하는 동안에 주요 메이저 방송 우리가 흔히 아는 KBS, MBC 뭐 SBS 뭐 YTN 뭐 요런 데들에 보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AI의 버블, 반도체의 쏠림 뭐 이 반도체로 인한 부작용 이런 보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왜 자꾸 이쪽 반도체를 자꾸 좀 뭐랄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이렇게 막 까지? 뭐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이쪽이 좀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좀 그래야지만 저 레버리지의 변동성도 줄고 그쪽에 관심도 좀 줄어들고 또 지수도 9,300 에서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은 목표가 10,000이고 그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미국도 여러분 나스닥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나서기도 하지만 연준 의장이 "이거 과매수다.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러면서 언급을 딱 해 버립니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악재들이 나오고 그래요. 이건 약간 정설은 아니지만 가만히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부담스럽다." 뭐 '더 올라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반대로 시장이 급락을 해서 6,000 포인트를 깨고 5,000 포인트대로 막 내려간다. 그러면 그건 정치권에서 부담이 안 될까요?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것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이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레버리지의 쏠림이 있었고 거기에 부작용이 있었고 그 부작용이 내려오는 동안에 막 정치권이 욕을 많이 먹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내부의 수급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뭐 강한 뭐랄까요? 정책이나 강한 어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두고 보고 넘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일정 부분 자정작용 시장이 좀 내려오는 거를 좀 두고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가면 또 반대로 강력하게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또 여기선 또 하방을 방어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그냥 음모론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여태까지 제가 볼 때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그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표현 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건 아니고 시장이 움직임에 있어서 어쩔 때는 강력하게 개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를 보면서 아 지수가 단기 급등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정상화 과정 약간 좀 내려오는 부분들 그래 좀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그다음에 '다음 정책 펴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추가로 알파로 더 파생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정치를 좀 많이 이제 고관여층의 분들은. 왜냐하면 요즘에 정치권 보면은 여당도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은 주식 관련 거버넌스 개혁이라든지 정책 이런 거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좀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왜 더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난 6월 첫째 주에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이 확연하게 힘을 많이 잃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5월 말에 레버리지 ETF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출범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요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이 상반기에 급등한 거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ETF에 막 쏠림이 나오면서 모두 다 그쪽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한 방향으로 막 가면 결국은 거기서 뭔가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후유증이 생기면서 떨어지는 거를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정치권이 생각했으면 이 정부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방어하는 뭐가 있었을 거라서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저런 걸 봤을 때 시장이 일정 부분 내려오는 부분들은 되게 에 뭐 펀더멘탈이니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급과 어 쏠림의 해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그럼 강력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하락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스스로 반등을 하든 아니면 만약에 더 떨어진다.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 줘서 박스권으로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 국가의 정치권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글로벌리 시스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별다른 문제 오히려 그게 쉬워요 판단하기가. 지금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번에는 되게 계속 제 워딩을 보면 스팟 시황을 보면은 그냥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뭐 지켜봅니다. 저점 확인하면"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차트로도 추세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계속 매도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를 받고 그리고 막 빠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실 상황인 거고 그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좀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은 펀더멘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금리, 환율, 기업의 이익, 경기 상황 이런 부분들에 의한 추세 전환이 아니라면 '야 그래 일정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 시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이걸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짧게 한다 그러면서 좀 길어졌습니다.